1972년 초가을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한 가족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한재수와 정미경 부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서로 기대며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재수는 영등포의 공장에서 새벽같이 출근하는 근로자였고, 미경은 집 근처의 작은 양장점에서 시간을 쪼개 일하는 근로자였다. 큰 기대를 품지 않는 대신 당장 눈앞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삶이었다. 그들에겐 세 자녀가 있었고, 막내인 5살 한수아는 동네 어른들에게 유난히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다. 말수가 적지만 생각이 깊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면이 있는 아이였다. 늘 손에 들고 다니던 헌토끼 인형은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놓지 않던 익숙한 존재였고, 부모에게도 그 인형은 수아의 마음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과거 이웃으로 지내다가 강원도로 이사간 박민석 최경희 부부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마포에서 함께 살던 시절엔 가끔 명절 음식을 나누기도 했고, 바쁜 날엔 서로 아이들을 잠시 봐주기도 했던 사이였다. 두 사람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겉으로 조용하고 무난해 보이는 부부였다. 특별히 의심을 살 만한 흔적도,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일도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부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서로 주소가 바뀌어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을 정도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9월 말 어느 주말 오후, 박민석과 최경희는 갑작스럽게 마포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들은 강원도 속초에 잠시 머물 계획이 있다며 수아를 며칠 데리고 가도 괜찮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바닷가 풍경과 조용한 휴식이 아이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부모에게도 잠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을 덧붙였다. 70년대의 서울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고, 이웃 간의 신뢰는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던 시절이었다. 이웃이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잠시 다녀오는 일은 드문 일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이 품고 있던 기본적 신뢰는 그러한 제안에 큰 의심을 주지 않았다. 한재수와 정미경 부부는 잠시 고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막내가 바깥 세상을 보고 오는 경험을 그냥 넘길 이유도 없었다. 수아에게 새로운 곳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평소 알던 부부였고, 이웃으로 살던 시절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관계였기에 그들은 결국 긍정적인 선택을 했다. 오랜 고민이라기보다는 익숙한 신뢰가 조금 더 앞선 결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 하나에 여벌의 양말과 빗, 그리고 낡은 토끼 인형을 넣어 준비되었다. 미경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정리해주고 며칠 후 돌아오면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말하며 아침을 보냈다. 당시 서울 사람들에게는 타지로 가는 일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일이었고, 어린아이가 바다를 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가족 모두가 이 여정을 기대와 걱정이 섞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과 경희는 낡은 베이지색 승용차를 타고 마포단지 앞에 도착했다. 수아는 가벼운 외출처럼 차에 올라탔고, 이웃들은 창문 너머로 평소 보던 아이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며 짧게 안부만 건넸다. 누구도 이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또 하나의 일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전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이후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주말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의 마음속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속초의 작은 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박민석과 최경희라는 이름의 투숙객은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다. 처음에는 일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많은 불확실함이 스며들었다. 걱정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여행이라고 믿었던 일은 점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아무 연락도 되지 않았다. 강원도에 있던 그들의 임시거처는 이미 비어 있었고, 주변 누구도 그 부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포의 이웃들도 최근에 그들 부부를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고,
복도에서 마주쳤던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한수아는 그렇게 서울에서 사라졌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수아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가족은 처음 느꼈던 불안이 점점 무거운 현실로 변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속초의 숙소에서는 박민석과 최경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되었고, 강원도에 남아있던 부부의 임시 거처 역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재수와 정미경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더 이상 기다림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의 실종 조사 체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었다. 서류와 대면 확인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고, 행정정보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동선 전체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가족에게 당시 함께 떠난 부부와의 관계, 연락 빈도, 과거의 문제 여부 등을 물으며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가족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고, 서로 도와가며 살던 평범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마포 주변의 이웃들에게 수아를 본 마지막 시점을 확인했다. 몇몇 이웃은 아이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CCTV나 교통 감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수아가 차에 탑승한 이후 어디에서 내려 어떤 길을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서울을 벗어난 순간 수아의 흔적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 경찰은 강원도 인근의 여러 숙소와 여관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 시절 대부분의 숙소는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부 역시 부정확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많았다. 직원들이 기억하는 것도 희미했다.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비슷한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만 가끔 나왔고,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없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본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박민석과 최경희 부부의 이력도 조사되었다. 경찰은 그들이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며 짧은 기간마다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 기록도 일정하지 않았고, 직업정보는 명확한 고정 수입원이 아닌 임시직이나 단기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삶의 방식이 특별히 범죄와 직결된 것이라 판단되지는 않았지만 수아가 사라진 시점과 부부의 이동 기록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의혹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아직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거나 거짓을 단정할 수 없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가족은 서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실종 신고 이후 주변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러 도움을 제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사건이 신문에 작게 실렸으나 특별한 진전이 없자 보도 역시 중단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연결해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넓혀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주요 도로의 차량 이동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유소 직원이나 버스기사, 가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했지만 확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차종이 흔한 국산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수많은 차를 보았고 몇몇은 비슷한 차량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날짜와 시간이 불확실해 의미 있는 단서가 되기 어려웠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혹시 부부가 이미 서울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아예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여권 심사나 출입국 관리 체계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시절이라 부부가 실제로 출국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내선 항공이나 연안 항로 이용 기록도 정확하지 않았고 탑승객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마포경찰서는 당시 확보한 기록들을 모두 정리하고 사건이 심각한 실종 사건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가족에게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모든 절차가 사람의 기억과 종이 기록에 의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수아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났던 그날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어떤 곳에서도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가족은 삶을 이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문제는 그 이름을 듣고 답할 사람이 더 이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뿐이었다. 수사는 결국 초기의 적극적인 단계에서 점점 정적인 단계로 옮겨갔다. 형식적으로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더 이상 나타나는 단서가 없었다. 사건이 오래될수록 기억은 흐려졌고 기록은 낡아갔다. 가족에게는 여전히 실종 사건이 끝나지 않은 현재였지만 세상은 그 사건을 과거의 작은 기사 정도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절망 속에서도 가족은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놓지 않았다.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 희망은 어떤 정보보다 오래 남았고 어떤 기록보다 깊게 마음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이야말로 이후 수십 년 뒤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수아가 사라진 뒤 몇 주가 지나자 가족은 그동안 마음속에서 막연하게 붙잡고 있던 희망이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일정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작아졌다. 경찰의 연락도 잦아들었고 마포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색은 지역을 넓혀가면서도 진전이 없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더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 즈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식탁에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수아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식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그 빈자리가 일상의 중심을 흔드는 듯한 감정을 몰고 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언니와 오빠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동생 이야기를 꺼냈지만 부모의 표정이 무거워질 때마다 스스로 말을 접었고 시간이 지나자 수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집안에 자리 잡았고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이웃들은 처음 며칠 동안 집에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음식을 챙겨주며 마음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걸음 또한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사건은 어느새 동네 소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의 하나가 되어갔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각자의 살아가는 속도가 빨라 타인의 고통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곳이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미경과 재수에게 생각보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했다. 안타까움 속에 스며있는 암시나 억측은 가족을 더 괴롭게 만들었고 그들은 점점 주변과의 거리를 줄이는 대신 더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견뎌나갔다. 신문에 실린 실종 기사는 며칠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더 이상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신문은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쏟아지던 시대 상황 속에서 작은 기사들이 쉽게 묻히곤 했고 실종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특별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언론이 계속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다. 사건은 기록 속에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흐려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가족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재수는 출근을 계속했고 일터에서조차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위로를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조차도 조심스러워졌고 재수 역시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음을 잊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문을 열면 들려오는 조용한 정적은 어느 날부터인지 익숙해졌고 그 정적 속에서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다. 미경은 양장점에서 일하면서도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 어려웠다. 바늘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수아의 이름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문득 손을 멈출 때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잊는 일이 많아졌다. 가게를 일찍 마감하는 날이 늘어났고 집에 돌아오면 서랍 속에 정리해둔 수아의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작은 가방, 여벌의 양말,
낡은 토끼 인형 같은 사소한 물건들이 미경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 물건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수아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아 두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잠시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선생님들은 그들에게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고 동급생들도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곧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관심사로 넘어갔다. 언니와 오빠는 이런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속내를 감추게 되었고 동생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표정이 변하는 부모를 보며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가족의 일상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사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수아가 없는 집은 이전의 집과 같을 수 없었다.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다. 혹시나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혹시나 전화를 받을까 하는 마음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에서 가끔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조사팀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초기 진술을 재확인하며 주변 지역의 행적을 추적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있는 정보는 더 희미해졌고 기억은 흐려졌다. 당시의 행정체계에서는 수개월이 지난 사건을 깊이 있게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웃들의 기억도 불분명해졌고 강원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포기가 아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집안에서 수아의 물건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 아이의 옷장, 서랍 속의 작은 물건들, 여행 준비를 위해 넣어두었던 여벌의 빗과 양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경은 매주 그 서랍을 열고 물건을 정리했지만 정리는 늘 제자리를 찾는 행위일 뿐 바뀌는 것은 없었다. 이 시기에 가족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서로의 존재였다. 서로를 통해 하루를 버티고 서로를 통해 다음 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집안에 드리워진 침묵은 어떤 말로도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었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은 수아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썼다. 희망은 점점 작아지는 듯 보였지만 그 작은 희망조차 가족에게는 하루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이유였다. 그렇게 수아의 실종 사건은 초기의 긴박함을 잃어갔고 가족과 경찰 사이에서도 일상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사건을 기억 속에서 점차 지워갔지만 가족에게는 결코 흐려지지 않은 현실이었다. 아이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은 계속 살았다. 기다림과 포기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끝내 하루를 이어가는 선택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언젠가 수아가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가능성이 가족을 버티게 하는 마지막 힘이 되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수아의 실종 사건은 점점 다른 형태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포경찰서에서 다루던 긴급 사건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실질적인 단서는 사라졌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새로운 사건들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이 사건은 조용히 뒷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사건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대규모 개발과 경제 성장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오래된 실종 사건 하나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마포경찰서의 형사들 중 일부는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당 인력은 바뀌었고 사건 기록도 서류함의 더 깊은 곳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형사들은 오래된 실종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정보는 너무 적었다. 기록에는 가족의 진술, 초기 목격 정보, 강원도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 등이 적혀 있었으나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다. 문장으로만 남아있는 그 기록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담당자들은 결국 사건 유지와 정리 사이에서 그저 절차적인 검토만 반복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한국 사회는 여러 제도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정보는 종이로 기록되었고 장기 사건은 시간이 흘러 문서가 낡고 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흐릿한 역사 속으로 스며들었다. 수하의 사건도 그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서 종종 오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한재수와 정미경의 가족은 서울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성장했고 각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수아의 부재는 언제나 같은 감정으로 남아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이름이 떠올랐고 생일이나 명절 같은 시기에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아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더 깊은 방식으로 그 부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족 안에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 중 장남은 군 복무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얻어 떠났다. 둘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간호조무사 과정에 들어가 환자를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 이는 어쩌면 수아의 부재가 그에게 남긴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막내였던 누나는 결혼 후 근교로 이사했지만 부모를 돕기 위해 자주 집을 찾았다. 가족은 흩어져 살았지만 수아의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정미경은 세월이 흘러도 서랍 속에 남겨둔 수아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동은 그녀가 수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랍에는 작은 가방, 토끼 인형, 몇 벌의 옷과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다. 재수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 각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 내부에서의 사건 취급은 점점 더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갔고 연례적으로 정리되는 미해결 사건 목록에 수아의 사건이 포함되었다. 때때로 비슷한 연령의 아이가 발견되거나 보호 아동 사례가 생기면 형식적으로 몇 가지 항목을 대조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정확히 맞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누군가가 제보를 하는 일이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기억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족은 그런 제보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을 때마다 상처는 반복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빠르게 현대화되었고 가정의 삶도 변화했다. 집은 마포에서 고양시로 옮겨졌고 부모는 나이가 들었다. 부부는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 속에서 수아의 빈자리는 언제나 분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척들 사이에서도 실종 사건은 과거의 일이 되어갔다. 이야기를 꺼낼 때면 어색한 침묵이 생기기도 했고 누구에게도 명확한 위로를 전할 방법이 없었다. 가족은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럼에도 가족에게 남아있던 작은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한 선택이었다. 희망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작은 불빛조차 가족에게는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었다. 그렇게 수아의 실종 사건은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기억되지 않는 일이 되었지만 가족에게는 언제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현재였다. 그들의 삶은 계속 이어졌고 각자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돌아오지 않은 아이의 자리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수십 년 후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2005년 초여름
부산 해운대구에서 살고 있던 김하은은 서류 업무를 마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회사 출장으로 해외에 잠시 다녀올 계획이 생기자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출생기록과 기본증명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하은에게 이 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일이 아니었다. 평생을 부모라고 믿고 살아온 박민석, 최경희 부부와 함께 부산 곳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왔고, 어느 한순간 자신이 그들의 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여권 발급은 단지 회사 일정에 필요한 기본 절차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서류 조회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지만 그 번호와 연결되어야 할 출생 관련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당시 행정 시스템은 이미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출생 기록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직원은 혹시 오래된 종이 서류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 수 있다며 출생 신고 당시 작성된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 안내했다. 하은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문제를 큰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서류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부모는 출생 신고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정확히 언제 잃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동안 다른 서류를 준비할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은은 마음 한편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사진첩을 펼쳐보았지만 6살 이전의 사진은 단 몇 장뿐이었고, 그마저도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촬영된 흔적이 있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낯설었고, 부모는 그 사진들이 왜 따로 정리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부모의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이어졌다. 며칠 뒤, 하은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여러 정부기관을 돌며 출생 관련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기록이 없었다.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후 법원 행정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 실종 보호아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조회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단순한 호기심 수준에서 시작된 조회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검색이 평범한 절차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다. 직원이 검색을 진행하던 중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떠올랐다. 1972년 서울 마포구 실종 아동 한수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시 5살이었던 아이의 사진은 흐릿했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눈에 익은 듯해 하은의 시선을 붙잡았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담당 직원이 나이를 계산해보자 2005년 현재의 하은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기록의 어느 부분도 그녀의 현재 정보와 모순되지 않았다. 이 하은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며 스스로도 감정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해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30년 넘게 이어져 온 삶의 기반을 흔드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서류 조회 결과는 단순한 오류처럼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 어딘가에서 출발점을 감춰두었고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작은 단서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부모라고 믿어온 민석과 경희는 어린 시절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다.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고 언제나 잠깐 머물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주소지가 자주 바뀌어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웠다. 친구들이 부모의 고향이나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자신은 말문이 막히는 때가 많았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짜맞추려 해도 분명하지 않은 조각들이 남아있던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 집에서 사용하던 지역 말투가 유독 낯설었던 적도 있었다. 자신은 부산에서 자랐다고 믿었지만 말투를 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부모는 그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순한 가정 환경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 모든 단서가 수아의 행방과 겹쳐지는 듯했다. 하은은 혼란 속에서도 기록을 조금씩 모아갔다. 부모의 과거 이동 경로, 주민등록 변동 내역,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래된 사진, 모든 것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 부모가 잠시 머물렀던 지역은 정확히 강원도 인근이었다. 거기서부터 몇 년 뒤 부산으로 내려온 사실 역시 행정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수아의 실종 이후 박민석 최경희 부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의 담당자가 하은과 연락을 취해왔다. 실종 기록과 현재 정보가 여러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이유였다. 담당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가족들과의 연락을 시도해볼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한수아의 가족에게도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수아를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는 모두 중년이 된 형제들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잊히지 않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은은 그들이 보낸 오래된 사진을 이메일로 받으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흑백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사진에서 보이는 눈매, 얼굴의 선, 표정까지도 묘하게 익숙해 그녀는 그 사진을 여러 번 확대해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연결점들이 서서히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밝혀내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경찰에 연락이 오가던 시기, 해외에서 일하고 있던 수아의 장남 김도현은 한국으로 급히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종된 동생의 흔적을 찾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 예상한 적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은 도현과 가족들의 마음을 깊은 충격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동안 수아의 실종 소식은 오래된 기사나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든 주제였다. 하지만 연락을 받고 난 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모여 오래된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소소한 일상, 어린 시절의 모습, 부모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랐고 이 모든 흐름은 하은과 연결되는 실마리가 되었다. 경찰은 신중한 절차를 진행했고 서로의 정보를 비교하며 신원 확인을 위한 조심스러운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수아가 실종되기 직전에 촬영된 선명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다. 사진은 오래된 앨범 속에 끼워져 있었고 흐려지지 않은 얼굴 윤곽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 사진은 당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했던 작은 흑백 사진보다 훨씬 선명했으며 하은의 현재 모습과 비교했을 때 더욱 닮은 부분이 많았다. 경찰은 그 사진을 확대하여 분석했고 눈매와 턱선, 입술의 구조 등 변화하기 어려운 특징들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는 일관적이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얼굴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점이 있었다. 이후 경찰은 과거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기의 기록은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나 일부 항만에서 남겨진 오래된 장부를 찾는 과정에서 한 부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해외로 이동했다는 짧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시기와 이동 패턴이 실종 신고 시점과 유사했다. 이는 박민석 최경희 부부가 수아를 데리고 해외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은은 경찰이 보내준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자신의 삶의 조각을 되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낯선 기억들, 지역 말투의 단절감, 이해되지 않던 사진들의 배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과정에서 부모라고 믿고 자랐던 두 사람의 행동에도 조금씩 의문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이동이 잦았던 이유,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피하던 태도, 서류 문제에만 유난히 민감했던 모습들이 하나둘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은 점점 더 완전한 형태로 맞춰졌다. 경찰은 일정한 근거가 수집된 후 신중하게 공식적인 연결 절차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그 과정은 조용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으로 이어졌다.
수아를 잃어버린 이후 가족들은 오랫동안 상실의 시간을 견뎌왔고 이름조차 잊히지 않기 위해 매년 생일마다 조용히 추모하는 날을 지켜왔다. 그들에게 이번 소식은 희망이자 두려움이었다. 단순한 가능성일 수도 있고 다시 잃게 되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공유한 정보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천천히 모여들었다. 가족들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하은과 일치하는 생김새와 특징들을 발견했고 어린 시절의 추억과 사진들을 떠올리며 비슷한 부분들을 확인해 나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불확실한 감정이었지만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옮겨갔다. 실종된 동생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슬픔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은 역시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 진실을 모른 채 지나온 수십 년이 한순간에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끝내 찾지 못한 자신의 첫 번째 삶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하은과 수아 가족 간의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준비 과정은 조심스럽고 체계적이었으며 양측 모두 감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더 많은 오래된 자료를 제공했고 그 자료는 하은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많은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흐릿했던 과거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하은은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수십 년 전에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녀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하은이 가족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한 날은 조심스럽게 준비되었다. 경찰은 양측 모두의 감정적 부담을 고려해 중립적인 장소를 마련했고 모든 절차는 오래된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은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마음이 계속 복잡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삶의 구조가 크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확인해온 기록과 사진, 나이와 시기의 일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변함없는 확신은 그녀가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게 했다. 이 문이 열리고 중년이 된 한수아의 형제들이 자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서 그 순간을 준비해 온 듯했다. 서로를 처음 마주한 순간 누구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에서 닮은 부분을 찾으려는 조심스러운 눈빛들이 오갔고 오래된 시간의 간극이 한순간에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흐름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현은 가족 대표로서 차분하게 어린 시절 수아의 모습과 성격을 설명했고 또 다른 형제인 지연은 자신들이 기억하는 사소한 가족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이 공유한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알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단편들과 마주했다.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설명될 수 없는 묘한 친숙함이 마음 한편에서 자꾸 울렸다. 가족은 오래전 찍어둔 사진 몇 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내보였다. 사진 속의 아이는 낯설면서도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은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은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에 찍힌 사진이지만 그 얼굴선과 눈빛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분명히 이어진다는 느낌을 주었다. 가족은 조심스러웠고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을 통해 오랜 기다림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가족 간의 첫 만남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오갔다. 형제들은 서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고 하은은 자신이 들어온 세계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안도감은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기억해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혈연의 증거보다 더 깊게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공식적인 절차로 DNA 검사를 제안했다. 가족 역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를 해갔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각자에게는 무겁게 흐르는 시간이었다. 하은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 역시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속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DNA 결과가 통보된 날, 담당자는 단정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달했다. 일치율은 결정적이었다. 모든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하은이 바로 1972년 실종된 한수아라는 것이었다. 단순한 서류나 기억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더해지자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하은은 그 결과를 받았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잠겼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비로소 명료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살아온 삶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이름과 두 개의 삶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고 어느 쪽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속울림을 만들었다. 가족들은 결과를 듣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쁨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큰 축복이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큰 틈을 남겼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간극이 사라질 수 없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었다. 며칠 뒤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은 첫 만남보다 더 차분하고 자연스러웠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조금씩 나누었고 하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의 일부를 들려주었다. 서로의 이야기는 아직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이어지는 정서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끊어진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했다. 그날 형제들은 부모가 생전에 수아의 소식을 기다리며 간직했던 물건들을 내놓았다. 작은 팔찌, 오래된 노트 한 권,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 하은은 그것들을 손에 올리며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은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삶을 다시 이어가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잃어버린 관계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쌓인 상처와 그리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더 씹혀질 수 있었다. 하은이 한수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 경찰과 행정기관은 남겨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갔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해외 이동과 허위 신분 사용은 감시 체계가 미비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고 박민석, 최경희 부부의 이름과 기록은 이미 오래전 다른 정보로 덮여 있었다. 실종 직후부터 이어진 이들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복원하기 어려웠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모든 자료를 모아 분석했지만 마지막 흔적은 80년대 중반을 넘기지 못했다. 법률적으로도 뚜렷한 처벌은 어려웠다. 당시의 법 규정은 지금과 같지 않았고 부모가 일부 동의를 한 상황에서 출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은이 해외로 이동한 시점의 기록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부부가 어떤 경위로 신분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 역시 이미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끝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건은 신원 확인 완료라는 표기로 종결되었다. 오랜 세월 머물러 있던 상자의 뚜껑을 닫는 듯한 순간이었으나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은 역시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자신을 키운 부부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분명 존재했지만 완전히 다른 쪽에서는 자신을 보살핀 시간도 있었다. 감사와 분노, 미안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두되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을 세웠다.
이 행정 절차가 완료된 뒤 그녀는 출생 기록을 새롭게 발급받았다.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 한수아가 다시 법적 신분으로 등록되었고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름 김하은을 공식적인 사용명으로 인정받았다. 두 이름을 함께 품기로 결정한 것은 그녀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었고 둘 모두 자신의 삶을 구성한 중요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름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수아의 가족은 그 이후로 조금씩 일상의 문을 열어 그녀를 받아들였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나누듯 천천히 서로의 빈틈을 메워갔다. 도현은 자신들이 지내온 세월과 부모가 남긴 말들을 조금씩 전했고 지현은 오래된 가족 기록을 정리해 나누어 주었다. 하은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단순히 공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가족에게 천천히 공유했다. 부산에서의 성장 과정, 일터에서의 일상, 결혼과 자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평범한 날들까지. 가족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돌아온 동생이 어떤 삶을 견디고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려 했다. 그 과정은 서로에게 새로운 시선과 감정을 만들어내며 관계를 차분하게 이어주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부모의 사진이 정리된 오래된 소박한 상자를 열어보았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어린 동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은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이 모르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그리움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녹아드는 듯한 정서가 차분히 퍼져나갔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가족을 자주 찾으며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화해에 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나의 삶이 두 개로 갈라졌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래된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후 첫 번째 추석 명절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친가 식구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자리였고 누구도 억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수아의 자리를 기다려온 가족들과 두 이름을 가진 채 돌아온 하은. 그들은 조용한 웃음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새롭게 시작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시간은 말보다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 하은은 어린 시절의 팔찌를 조심스레 손목에 걸었다. 오래전 부모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어 붙였다는 그 팔찌는 색이 바래고 끈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연결이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두를 품은 작은 증표였다. 그녀는 알았다. 상처가 없는 삶은 없고 진실이 항상 기쁨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붙잡을 수 없다 해도 잃어버린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래된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시간이 그 위에 포개지면 그 아픔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건은 한 가족에게 기적처럼 돌아온 재회였고 한 사람에게는 존재의 근원을 되찾는 긴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그녀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을 다시 세울 용기가 된다는 것. 삶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가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녀는 그렇게 두 이름을 품은 채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기다림이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소중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가 오래도록 남아있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결국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도 소중한 관계와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든 혹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생각 하나가 더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마음 표시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과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